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이름이 올랐는데요. 5년 연속 명단에 오르는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체납액은 9억 7,400만 원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5년 연속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만도 부끄러운 일입니다마는 전두환 씨는 현재 내지 않고 미납된 추징금도 991억 원이 있습니다. 1997년 4월에 내란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확정받은 이후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1,200억 원을 환수해서 991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전 씨의 연희동 자택 압류된 이 법원 판결이 나왔죠. 본체 압류는 부당하고 별채에 대한 압류는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이래저래 화제가 끊이지 않는 전두환 전 대통령입니다. 11월 20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욱입니다. 누군가에겐 충전이, 누군가에겐 힐링이 필요한 지금. 더욱 새로워진 아메리칸 픽업 트럭 콜로라도와 함께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파워풀한 312 출력, 압도적 공간 활용성, 리얼뉴 콜로라도. 웰컴 투 콜로라도. Chevrolet, find new roads. 하고 싶은 거 멈추지 마. 좋아하는 거 멈추지 마. 관절 내 인생을 멈추지 마. 뉴마스터. 관절에 강력히 흡수되어 염증 스타. 인생은 논스톱. 관절엔 뉴마스터. 부착해요. 삼형 바이오팜. ETF 미래 에셋 ETF 요즘 핫한 2차 전지 헬스케어 바이오 클라우드 투자하는 테마형 ETF 그걸 잘하는 건 전 세계에서 50조 원 넘게 ETF를 운영하는 미래 에셋 글로벌 ETF 타이거 ETF 글로벌 X ETF가 있는 미래 에셋 글로벌 ETF.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아기에게 락토핏. 아이들도 락토핏. 우리 가족 락토핏. 맞춤형 생유산균. 종근당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내가 가장 중요시하는 거? 시크함을 유지하면서도 때로는 강렬한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것. 스타일리시 퍼포먼스 세단 2021년형 더 뉴 말리부 스페셜 에디션 레드라인 출시. 블랙앤레드 포인트에 무선폰 프로젝션까지 강렬한 디테일로 스타일을 완성하다. Chevrolet, find new roads.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파주 센트럴밸리 산업용지 완판 신화를 이어갈 상업, 주거, 지원용지 투자의 기회. 역세권 입지에 서울 문산 고속도로까지 남북 경협의 수혜지에서 프리미엄 투자의 중심지로 거듭날 파주 센트럴밸리. 문의 1522-0844. 11월 20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에서는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진단해 봅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만나보겠고요. 2부에서는 이슈온을 함께 하겠습니다. 요 며칠 비가 내리긴 했습니다마는 이맘때는 건조한 날씨 때문에 산불이 자주 발생합니다. 올봄에 대형 산불이 발생해서 큰 피해를 입어 걱정이 더 큰데요. 잠시 후 안동시 산림과 고기영 산림보호팀장과 함께 산불과 관련된 얘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와 함께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봅니다.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 함께 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친 분들은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입니다. 오늘도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300명대를 기록하면서 다시 대규모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수도권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수도권의 분위기는 상당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잖아요, 오늘. 많이 추워져서 감기와 이 코로나와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모임 같은 경우는 많이 좀 취소하는 경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1.5단계로 올라가면서 1단계보다는 좀 더 경계심이 좀 커지는 그런 분위기를 보인다고 볼 수 있고요. 300명 이상이 되면서 상당히 좀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가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응해 나가게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2단계까지는 아직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2단계로 가려면 일주일 평균이 이제 200명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통계적으로 봐서 그렇게 되면 2단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1.5단계로 올린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추이를 좀 볼 것 같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는 지금 300명대가 계속 되고 있지만 1.5단계 이후에 어떤 그 단계를 올린 것은 성과가 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2단계로 올리는 것보다는 약간 추이를 보면서 일주일 정도 계속 300명 이상이 나올 경우에 2단계로 올릴 수 있겠지만 지금 현 단계에서 2단계로 올리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빠르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까지도 계속 막 300명이 계속됐을 경우에 2단계로 올릴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단계에서 1.5단계에서 추이를 볼 가능성 그런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문 대통령을 독대했다고 해서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일부 언론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대통령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교체를 건의했다. 또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본인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까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제 본인도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계시고 청와대도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는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물론 뭐 당대표, 여당 대표가 건의는 할 수 있지만 인사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얘기하기 좀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게 만약에 이낙연 대표가 그 장관 교체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하면 이건 상당히 좀 이제 임기 말에 대통령이 갖고 있는 고위권의 인사권에 대해서 정당 여당의 대표가 얘기하는 게 그렇게 바람직하게 보이진 않아요. 또 이게 잘못하면 레임덕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양쪽 다 부인을 한 상황이고요. 제가 볼 때 뭐 여러 전국 얘기를 하면서 뭐 그런 얘기를 뭐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적극적으로 뭐 인사를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요청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뭐 얘기를 했더라도 뭐 인적 쇄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정도의 말을 하지 않았을까 했다고 하면 현재는 어쨌든 양쪽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장관을 찍어서 꼭 집어서 두 사람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고요. 아마 이제 여러 얘기를 하다가 아마 인적 쇄신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 정도 선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그게 확대 해석돼서 마치 추미애 장관하고 김현미 장관을 교체해야 한다는 식으로 여론이 흘러가면 안 되기 때문에 빠르게 이 부분을 이제 바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식 입장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뭐 청와대나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 그걸 거짓말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특별히 어떤 장관들을 찍어서 얘기했을 가능성은 낮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지난 수요일이었죠. 공수처 초대처장 후보 추천이 끝내 불발됐습니다.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어서 4시간 반 동안 예비 후보 검증 작업을 벌였습니다마는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 2명 선정에는 실패했죠. 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야당 추천위원들이 반대를 한 것 같아요. 왜냐면 두 사람이 5표 이상을 받았거든요. 이게 6표를 받아야 되는데 야당 추천위원이 2명인데 그 야당 추천위원 2명이 아마 반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뭐 여러 차례 투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안 됐고요. 여당에서는 이런 식으로 계속 회의를 한들 성과가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야당 추천위원 2명은 어떤 형태로도 뭐 공수처 출범에서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장 추천에 대해서도 계속 비토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회의를 계속 한들 무슨 성과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게 지금 여당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하는 것이 공수처가 출범이 안 되게 하는 즉 못 되게 하는 발목 잡기다. 그래서 이걸 계속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 그래서 여당에서는
이거 그냥 이제 더 이상 회의를 않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나온 상황이고요. 야당은 계속 회의를 하자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 이 체제를 가지고 공처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을까 조금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마도 여당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를 추진할 계획을 세우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넉 달이 지났고요. 어렵게 구성한 후보 추천위 활동도 사실상 끝났습니다. 이대로라면 연내에 그 출범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여당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을 바꿔서라도 연내 출범을 시키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전혀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법을 정말 바꿔서 추천권을 아예 없애는 거죠. 아니면 비토권을 없애서 추천을 이제 야당이 이렇게 계속 질질 끌면서 발목 잡는 것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무력화시키는 법안을 통과를 시키면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가능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정책 부담을 떠안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당도 물론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실제 그렇게 실행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내 출범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뭐 무리해서 하면 할 수는 있지만 여당이 그런 식으로 계속 밀어붙였을 때 올 수 있는 정치적 파장을 고려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기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연내 출범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전망입니다. 예. 공수처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당시 그 1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고 또 여론간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비토권을 준 게 결과적으로 자충수가 됐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던데요. 그렇게 된 거죠. 결과론적으로 보면. 비토권 때문에 사실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비토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비토를 하면 누구를 갖다 제시를 해도 사실은 통과가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리니 이런 경우에 과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실익이 있느냐,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당시에는 사실 공수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론이 많았고 또 야당에서 계속 반대를 하다 보니까 야당 달래기용으로 비토권을 준 거는 분명하고요. 근데 그게 실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어떤 그 회의가 진행되고 또 절차가 진행되는데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주는 요소로 작용을 하다 보니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뭐 어떻게든 연내에 출범시키기 위해서 공세를 강화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여당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아마 이제 법 개정을 하려고 추진할 것 같습니다. 법을 개정해서 야당의 비토권을 지금처럼은 하지 못하도록 만들겠죠. 그래서 추천 인원을 뭐 예컨대 여야 구분하지 않고 국회에서 몇 명을 추천한다 이런 식으로 아예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당이 몇 명을 추천하고 야당이 몇 명을 추천하고 또는 뭐 지금 현재는 야당 추천위원 한 명만 반대해도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걸 5분의 3의 동의가 있으면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게 되면 야당 의원 2명 다 반대해도 사실은 추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술적인 부분이죠. 예를 들면 전체 추천위원회 5분의 3이 동의하면 추천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국회 추천의 인원수를 여야 가리지 않고 몇 명 이렇게 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추천해서 그 사람들이 추천하도록 만드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아마 개정안을 낼 것 같습니다. 개정안을 내서 법사위 본회의 통과시키고 그럼 물론 야당 반발하겠죠. 그리고 나서 밀어붙인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불가능하지 않아요. 12월 안에 추천하는 것도. 그런데 그게 정치적 부담으로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협상이나 협의를 통해서 좀 풀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김해 신공항 얘기인데요. 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사실상 김해 신공항의 백지화를 결정한 이후에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렵게 결정된 김해 신공항이었는데 왜 갑자기 백지화 결정이 나게 된 걸까요? 이 정치적인 고려가 없었을까요? 아니 뭐 정치적 고려가 전혀 없다고 보긴 힘든데 저는 이제 일단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검증위원회가 있잖아요. 국무총리실 산하의 검증위원회는 그야말로 그냥 검증을 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첫째로 안전 문제가 가장 컸어요. 그 김해공항 같은 경우에 활주를 확장시키고 그다음에 공항 청사를 새로 짓는 걸 통해서 확장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주변에 산이 7개가 있습니다. 김해공항 주변에.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중국 민항기가 그때 추락을 했었잖아요. 그 위험성. 이런 위험성 검토를 했는데 그런 검토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국토부 계획에. 그래서 그 검토가 없었던 게 문제가 됐고 두 번째는 이제 부지가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까 활주로를 확장시키는데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그 청사를 짓고 이러는데 땅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있는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또 만약에 산을 깎게 되면 깎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시간 이런 부분이 전혀 계획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계획 자체가 문제가 있다, 부실하다. 그래서 그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라고 하는 게 검증위원회의 결과였습니다. 즉 검증위원회는 어느 지역이 그 신공항에 적합하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김해 신공항을 확장했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 결과를 들고 여야가 지금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은 지금 가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야당은 그거 반대하고 이런 거니까 검증위원회가 어느 지역이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 한 건 아니라는 거 그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건 이제는 여야가 이걸 정책으로 이용하면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다 보니까 정치적 이슈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 야당 내부에서도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죠? 그럼요. 예.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 PK, TK가 붙는 양상이에요. 그렇죠. 지금 오늘 15명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 이제 PK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15분이 법안을 냈어요 벌써. 특별 법안을. 그러니까 가덕도 신공항을 만들기 위한 특별 법안을 이미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추진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야당의 15명 의원이 한 목소리를 내면서 가덕도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여당도 여기에 같이 그럼 우리와 함께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주영원 원내대표가 여기에 반기를 들고 나왔잖아요. 주영원 원내대표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TK 왜냐하면 주영원 원내대표는 TK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TK 지역에 있는 분들은 김해 신공항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 내 PK 지역 그러니까 부산 경남 부울경이라고 얘기하죠. 부산 경남 울산 지역의 출신 의원들은 가덕도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지금 분란이 일고 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이게 내분 양상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요소를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덕도 신공항 추진 쪽으로 가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가덕도 신공항으로 가더라도 이게 이제 물론 특별법을 하면 좀 빨리 할 수는 있어요. 1년 내에 할 수 있지만 예비 타당성 검토도 해야죠. 환경 영향 평가도 해야죠. 그다음에 예산이라 이런 거 다시 다 또 계획을 수립하려는데 빨리 하면 1년이거든요. 이게 만약 그러니까 특별법을 만드는 것도 1년 안에 하려고 빨리 처리하려고 예비 타당성을 면제시켜주고 막 이런 절차를 만드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1년이고요. 오래 걸리면 3년 이상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 실행되기는 이번 정부에서는 어렵고요. 이번 정부 끝나고 다음 정부 가야 아마 만약에 가덕도로 가게 되면 공사가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의 이름을 노무현 국제공항으로 짓자고 제안하면서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조국 전 장관 SNS에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처음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김해 공항이 위험하다, 위험성이 있어서 공항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 동남공 신공항을 짓기 위해서 가덕도를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걸 얘기하셨으니 노무현 공항으로 짓자. 실제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유명인들의 이름이나 아니면 정치 지도자의 이름을 따서 공항을 짓는 데가 있어요. 프랑스는 드골 공항이라는 게 있고요. 미국은 존 F 케네디 공항이 있고요. 뭐 이런 형식이죠. 예를 기억한데.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야당에서는 또 즉각 반대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무슨 이름 가지고 이렇게 싸울 일인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뭐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뭐 물론 정치인의 이름이 들어가는 게 저는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국민적 합의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사람의 이름을 넣을 거냐 하는 부분 또 위인들의 이름 뭐 세종대왕이든 이순신 장군이든 이런 분들의 이름을 넣는 것도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이건 뭐 정치적 논란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국민적 뭐 동의를 구하든 아니면 공모를 하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정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압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오늘 오후에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내용은 두 가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사실은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 씨죠, 이제, 전두환 씨가 그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어요, 지금. 않고 있어서 이걸 검찰이 강제로 압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연희동 자택을 압류를 했는데 연희동 자택이 누구 이름으로 돼 있냐면 이순자 씨 이름으로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순자 씨가 이걸 법원에 제소를 한 겁니다. 왜 전두환 씨 이름으로 돼 있지 않는 걸 압류를 하느냐. 돈을 안 낸 사람 전두환 씨인데 그래서 이걸 법원에서 판단을 내렸는데 첫째는 그 본체, 그러니까 그 연희동 자택의 본체하고 정원은 이순자 씨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그거는 압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고요. 본체 말고 별채가 있거든요, 그 옆에. 그 별채는
비자금, 그러니까 전두환 씨가 비자금을 모아서 그 비자금으로 산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건 압류할 수 있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조건을 달았는데 뭐냐면 본체도 만약에 차명으로, 그러니까 원래 소유주가 전두환 씨인데 이순자 씨 이름으로 차명으로 돼 있는 게 확인되면 압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순자 씨 이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압류할 수 없지만 만약에 검찰이나 아니면 사법당국이 이게 전두환 씨 건데 이름만 빌려서 해놨다는 게 증명이 되고 그걸 찾아내면 압류가 가능하다. 그렇게 조건을 달았는데 현재까지는 그래서 본체하고 정호는 압류를 할 수 없게 돼 있고요. 예. 이번 법원의 판결로 별채만 압류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였습니다. 성공에 대해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영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선생님, 전 보건의료인이 꿈인데 좋은 고등학교 있나요? 잊고 말고 안동의 보건간호 특성화 학교인 예일메디텍 고등학교가 있지. 예일메디텍 고등학교는 남녀공학으로 보건간호과 2개 반을 모집한단다. 남들보다 일찍 준비한다면 너의 꿈에 날개를 단 거지. 예일메디텍 고등학교. 갑자기 일을 그만두라고? 왜? 전화해봐 1577-2260. 월급을 깎는다고? 말도 안 돼. 일하다가 다쳤다고? 괜찮아? 전화해봐 1577-2260. 당신 곁에 생각보다 큰 힘. 민주노총. 가톨릭 상지대학교에서는 성인 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평생 직업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자격증 취득에 수강료 할인까지 다양한 혜택과 함께 가톨릭 상지대학교 평생 직업교육과정으로 멋진 미래를 만들어보세요. 교육생 모집 문의는 851-3007입니다.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100.1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6시 28분 거의 다 됐습니다. 자, 2부에서 함께할 이슈 오늘입니다. 그제와 어제 비가 좀 내려서 잠시 한숨을 돌리긴 했습니다만은 이맘때는 건조한 기후로 인해서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봄에 큰 불을 겪어서 더 걱정이 되는데요. 안동시 산림과 고기영 산림보호팀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최근 들어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는데 피해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예, 11월 16일 이마면 천전리 산 9번지 야간 산불 등 올가을 5건의 산불로 0.9헥타의 산림이 소실되었습니다. 네. 그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예, 5건의 산불 원인 모두 입산자, 실화, 쓰레기 소각 같은 인위적인 요건으로 산불이 발생되었으며 2건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가 진행 중입니다. 그 해마다 이맘때면은 유난히 산불이 좀 잦은 것 같은데요. 어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올해 9월 이후 석 달간 강수량이 6mm에 불과할 정도로 비가 오지 않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었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실외인 산을 찾는 사람이 많아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한 번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은 또 진화를 위해서 많은 재원과 인력이 투입돼야 할 텐데요. 평균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은 행정력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요?
예, 산불이 크고 작건 일단 발생하면 재난 상황으로 보기 때문에 전 직원이 업무를 중지하고 산불 진화에 참가하고 규모가 크거나 야간 산불로 밤을 새워야 할 경우에는 행정 필수 요원을 제외한 전 직원이 동원되므로 행정력 낭비가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한번 산불이 나게 되면은 복원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는 점도 매우 중요한데요. 지난 4월에 발생했던 그 안동 산불의 피해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현재 그 복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동 대형 산불로 국유림 86헥타를 포함 1944헥타에 산림이 소실되었으며 이에 따른 복구는 현재 피해지 가옥, 축사 2개소, 주변을 옹벽 낙석 방지책과 같은 긴급 복구 2개소로 완료하였고 서방댐 4개소와 산불 피해지 긴급 벌채 사업이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3년에 걸쳐 나무를 심을 예정입니다. 예, 이 산불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종종 그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가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영농 부산물은 어떻게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까? 예, 산림 면적지 100m 이내는 소각이 금지되어 있으며 영농 부산물은 예년 같으면 산림과 읍면동 단위로 공동 소각을 신청받아 산불 진화대 감시원 입회하에 소각을 하였으나 올해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공동 소각이 산불 기간 동안 금지되어 공동 파쇄를 신청하여 파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영농 부산물을 소각하다가 산불이 발생하면은 그 처벌을 받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그 사법 처리되는 경우가 있는지요? 예, 영농 부산물을 소각하다 과실로 산불을 내게 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올해의 경우 현재까지 9명이 과실로 산불을 발생해 사법 처리되었습니다. 영농 부산물 소각에 대한 단속과 교육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예. 영농 부산물 소각 행위 외에도 산에서 취사를 한다거나 촛불을 켜고 기도를 드린다거나 하는 행위도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산불 예방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어떤 게 있을까요?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불씨가 되는 그 어떤 것도 소지하지 마시기 바라며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불을 피우거나 흡연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방송 듣고 계신 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산불은 주민의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위적인 산불 발생이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산림 면적지에서는 절대 논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 소각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시 산림과 고경 산림보호팀장과 함께 산불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김광석입니다.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내리면 나를 둘러싸는 시간에 숨결이 떨쳐질까. 비가 내리면 내가 감직하는 서글픔 상념이 잊혀질까. 난 책을 접어놓으며 창문을 열어 흐른 가을 하늘에 편인 줄 있어. 잊혀져간 꿈들을 다시 만나고파
나는 안일한 만족이 떨쳐질까. 바람이 불면 내가 알고 있는 법 위에 길들이 잊혀질까. 난 책을 접어놓으며 창문을 열어 흐른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잊혀져간 꿈들을 다시 만나고파.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난 책을 접어놓으며 창문을 열어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잊혀져간 꿈들을 다시 만나고파.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안동문화방송 라디오늘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사건, 사고나 토론하고 싶은 내용, 고민거리를 안동 MBC 라디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입니다. 어제 전세난에 따른 정부의 후속 대책이 발표됐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세난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LNS 자산운용의 조진희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발표된 내용의 핵심 무엇이라고 봐야 할까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전세난이 이제 그 전체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수도권에 한한 것이 아니라 지금 지방 대구나 부산 광역시 그리고 일부 지역까지도 전세난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이거를 그 공급 대책으로, 그러니까 수요를 맞추기 위한 공급 대책으로 해결책을 제시한 내용이 어제 담겨져 있었습니다. 네, 단시간에 공급이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정부의 규제 정책 이후에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집값이 잡히지 않고 계속 오르고 있고 지방도시까지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 발표된 내용에 보면 2020년도까지 전국에 11만 4천 호 정도를 공급해서 서민이나 중산층, 그다음에 이제 그 젊은 층들을 위한 주거 안정화를 깨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계속 이슈화되고 오늘도 많은 뉴스에서 다루고 있는데 신축 물량 확보라는 것, 그다음에 아파트가 빠졌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공급하는데 공사 기간도 있다 보니까 물량이 이때까지 맞춰줄 수 없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공공에서의 어떤 재개발, 재건축까지도 이제 그 정부가 제안으로 내섰는데 실제적으로 실행이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게 현재의 시장 상황이다 보니까 실현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피스와 상가, 호텔 이런 것들을 그 주거형으로 전환해서 공급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 또 이견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그 호텔이라는 입지나 이거 조건들을 봤었을 때 부부라든가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 살기에는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는 문제가 있고, 오피스, 상가, 호텔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상업지나 이제 그런 지역에 있다 보고, 또 건물을 지어질 때 자체가 바닥에 난방을 하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이걸 새로이 난방을 깔기 위한 공사비라든가 그런 거를 적용을 했었을 때 현실적으로 임대료가 적합하지 않을 거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지금 호텔이 이제 청년주택으로 해서 서울에 성공한 사례들이 있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세대당 화장실이라든가 주방시설이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아서 오피스 라인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핫플레이트나 전자레인지를 뭐 넣어서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공간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거 대책으로서 활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주거 공간이라는 그 가격 대신은 아무래도 어려울 거라는 판단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세형 주택 공급이란 건 어떤 건가요? 저희가 대부분 민간 임대 말고 이제 공공 임대가 그 월세, 적응 보증금의 월세를 내서 주거를 좀 안정적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처음에 목돈을 마련해서 내 집을 살 수 없다 보니까 임대 후에 분양 전환해서 집을 사게끔 만들어줬는데, 최근 들어서 공공 임대나 민간 임대나 뭐 8년, 10년 차 이후에 너무 가격이 올라서 감정평가 금액으로 다시 내가 그 집을 살 수 없는 형태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뭐 25년, 30년에 해당되는 장기 전세 주택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주거의 안정을 깨야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층을 이끌고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그동안은 뭐 소득 수준이라든가 뭐 가족 수가 많다든가 이런 것들이 우선되다 보니까 젊은 신혼층이나 좀 나이가 많은 신혼층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적용에 있어서의 차별화라고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걸 추천 방식을 통해서 다양한 분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게끔 해주겠다, 이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네. 임대차 3법이 이번 사태를 일으켰다는데 어떤 내용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건지요? 예, 아무래도 이제 정부에서는 부정을 하고 있지만, 보통 통산 2년 단위였던 임대차를 4년까지 늘어나는 것까지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수용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계약갱신 청구권을 통해서 이번에 다시 재계약하는 경우는 또 4년이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 임대인 입장에서는 6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되니까 이거를 차라리 계약을 해지하고 내가 손해를 볼 수 없다라는 입장 때문에 대부분 또 그 기존의 다주택을 빨리 팔아서 세금을 줄여야 되는 입장에서 또 실거주 2년 요건이라는 것도 생겨나면서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사는지 안 사는지까지 파악할 수 없는 실소유자들이 내가 들어가 살겠다. 근데 그게 이제 직계 존속까지도 해당되다 보니까 내 딸이 들어가 살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계약을 연장을 안 해주면서 전세 물건들이 씨를 마르기 시작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 반항하는 그런 입장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말고도 전월세 상한제의 문제를 통해 가지고 미리 내가 4년치에 전세 월세 가격만큼을 상승된 부분으로 다시 이제 시장에 내놓다 보니까 거의 시장 가격에 준하는 전세 가격들의 물량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물량보다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서울에서는 뭐 매주 그 전세 가격 상승하는 폭뿐만 아니라 물량 소진이란 자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런 사태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임대차 4법이 문제가 많다라는 시장과 반응과 다르게 통계적으로 물량 수치가 없다 보니까 안정화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국토부 의견들을 대부분 수용 못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그 부산 같으면 뭐 해운대를 중심으로 해서 집값 상승이 한 달 사이에 30%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조정 지역으로 규제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는 겁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오늘 뭐 확정해서 발표를 했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도 모니터링을 계속했는데 거의 한 달 사이 2, 3억씩 오르고 있는 것이 이제 이 현상이라 보고 있는데, 오늘 통계 자료에 보시면은 이제 외지인, 부산 사람들이 아닌 외지인이 투자를 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규제가 아닌 지역을 찾아서 다시 한번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심리적인 작용도 같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가장 큰 견인차를 이끌었던 거는 아무래도 전세 가격이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갭 투자가 또 가능해졌던 영향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전세난이 갖고 왔던 영향들이 수요층을 따라주지 못하는 공급 문제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을 찾아다니면서
전세 가격이 오른 지역 중심으로 해서 역시 갭투자가 다시 성행했던 영향도 있다 보니까 가격 상승도 가장 빠르고 가파르게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 이 코너를 통해서 그동안 부동산 관련 뉴스와 내용들을 계속 전해왔는데요. 과연 가격이 오르겠느냐, 이번 정책으로 안정화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계속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번 상황을 놓고 보면 집값 안정화에 대한 기대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만 3년간 저희가 계속 질문 하두에서 집값 이번엔 안정화가 될까요? 이번 정책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가능할까요? 라는 부분 때마다 제가 좀 주저하면서 그래도 잡히기 어렵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게 현실화가 된 게 저도 안타깝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번에 저희가 느끼고 있는 최강 경기라는 기준을 놓고 봤었을 때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 이번에 대구 수성과 같은 경우는 투기 과열 지역이지만 조정 대상이 아니었던 걸 조정 대상으로 넣었다. 또 마찬가지로 민간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게 아직 실행이 안 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고분양가 규제라는 정책으로 지금 묶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을 해야 되는 민간주택들이 아예 분양가 자체가 주변 시세보다 너무 싼 가격으로 허그해서 분양 승인을 해주다 보니 사업을 연기하거나 후분양으로 간다거나 해서 실질적으로 공급이 지금 내년까지도 거의 주요 지역에 들어가야 될 공급량들이 매번 늦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경기 침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저금리 상태도 유지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더욱더 안전자산이라는 생각들에 대한 수익 기대 현실적인 것들이 꺾이지 않다 보니까 계속 시장은 매수가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가격 하락은 안 되고 계속 정부는 정책을 통해서 잡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오히려 풍선 효과라든가 반대 상황들이 이루어지다 보니 내년에도 가격을 잡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다들 좀 시장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세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기대했던 입장에서는 이번 발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은데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사실은 저희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인구가 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물론 이제 20, 30대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어서 주택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것이다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곳을 누렸을 때 다른 쪽이 다시 가격을 상승하고 그쪽을 쫓아서 투기 세력들이 몰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항상 시장 경제에 그냥 맞춰서 규제에 일률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비싼 데는 비싸게 만들어주고 거기에 그만큼 또 세금을 내게 해주고 또 이제 실질적으로 대출 규제가 있다 보니까 사지 못하는 젊은 청년층들이 이제 연끌 주택까지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항상 그것을 규제 중심으로만 갈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좀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각 세대나 어떻게 보면은 나이대 아니면 조건에 따라서 규제가 아닌 어떤 혜택을 좀 줄 수 있는 세분화되고 좀 장기적인 시각에서 좀 바라보는 정책들을 좀 내주시면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바라보고 싶습니다. 네.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도연 씨. 네,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몰려왔는데요. 날까지 오늘 흐려서 종일 추운 하루였습니다. 찬바람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하루 사이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옷장 속에 패딩 꺼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벌써 코끝에는 겨울이 먼저 느껴지시죠? 하루 사이에 기온이 이렇게 떨어질 수 있나 싶을 정도였는데요. 이제는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기가 내려와서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는 날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지역도 어제보다 기온이 10도가량 내려갔고요. 비구름대 뒤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진 건데요. 그럼에도 이맘때 11월 중순의 최저 기온과 비교한다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에 기온 변화가 급격하게 이뤄진 만큼 몸이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온이 잘 되는 옷차림으로 체온 조절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밤사이 하늘이 맑아서 기온이 더 떨어지겠고요. 내일 아침에는 영하 1, 2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차차 흐려지면서 다음날 비올 채비를 하겠습니다.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 소설인 일요일에는 아침 사이에 눈 대신 비가 내릴 텐데요. 비의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5mm 정도 안팎으로 내리겠고요. 지속 시간도 그리 길지 않아서 오후부터는 대부분 잦아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반짝 오름세를 보이다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찬 공기가 추가로 내려오면서 아침 기온이 영하 2도, 영하 3도까지 내려가면서 본격 겨울 추위가 예상됩니다. 12월을 앞두고 기온 변화가 심합니다. 건강관리에 주의를 기울이셔야겠고요. 우리 지역 현재 대기질도 깨끗합니다. 미세먼지 23, 초미세먼지 12 마이크로그램으로 좋음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만나게 될 올 겨울 날씨도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평년과 비슷한 기온 분포가 예상되고요.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할 때는 갑작스런 강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기온입니다. 안동, 상주 아침 영하 1도, 한낮에 13도 보이겠고요. 문경은 영하 3도에서 12도 분포 예상됩니다. 청송, 영양은 아침이 영하 4도, 한낮에 13도, 예천, 영주, 봉안은 영하 4도에서 13도, 의성은 아침이 영하 4도, 한낮에 14도 예상됩니다. 영주 현재 기온과 체감온도 모두 어제 이 시간보다 8도 낮은 5도, 습도는 71%입니다. 날씨였습니다.